안녕하세요. 좋은 저녁이에요. 오늘은 좀 힘든 하루였죠? 따뜻한 예지이야기를 들으며 편안한 밤을 보내세요. 이야기들을 즐겨주세요. 제1장. 빗속에서 고장난 차. 와이퍼가 먼저 멈췄다. 이어 엔진에서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났다. 금속이 금속에 부딪히는 소리. 마치 뼈가 부러지는 듯한 소리였다. 7번 국도에서 차가 완전히 멈춰선 후에도 민정의 손은 여전히 핸들에 얼어붙은 채였다. 그녀는 15번이나 시동키를 돌렸다. 딸깍거리는 소리 외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계기판 시계는 새벽 1시 47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빗방울이 지붕을 세차게 두드리는 소리에 자신의 생각조차 들리지 않았다. 어쩌면 그게 나을지도 몰랐다. 생각한다는 건 72시간 내내 운전해온 이유를 떠올리는 것이었다. 생각한다는 건 서울에 있는 어머니의 텅 빈 아파트를 그려내는 것이었다. 박스는 다 싸고 가구는 팔리고 삶은 지워진 채로 휴대폰 배터리는 2%였다. 그러다 1%. 그리고 영원히 검은 화면으로 바뀌었다. 민정은 지갑 속 돈을 세었다. 정확히 3,000원이었다. 배가 어제 편의점에서 산 김밥을 떠올리게 했다. 24시간 동안 먹은 유일한 음식이었다. 삼성 마케팅 매니저 일은 이제 다른 사람의 삶처럼 느껴졌다. 그만둔 지 6개월. 의사가 말기 폐암이라고 말한 지 6개월. 모든 게 변한 지 6개월. 하지만 그 6개월 대부분도 그녀는 너무 늦었다. 어머니가 혼자 화학 치료를 받을 때도 거래를 마무리하고 있었다. 어머니가 치료로 토할 때도 이메일을 확인하고 있었다. 민정의 주먹이 대시보드를 1번, 2번, 10번 내리쳤다. 손가락 마디가 터졌지만 손의 통증이 온몸의 고통과 맞먹을 때까지 계속 내리쳤다. 빗속 약 500m 앞 노란 불빛이 어둠 속에서 눈처럼 반짝였다. 그녀는 핸드백을 움켜쥐었다. 차문을 잠그지 않은 채 내렸다. 이젠 누가 신경이나 쓰겠어. 폭풍우 속을 달리기 시작했다. 그녀의 디자이너 구두는 즉시 물이 차올랐다. 6개월 전 삼성 사무실에 신었던 바로 그 구두였다. 지난주 어머니 장례식에 신었던 바로 그 구두였다. 이제 그 구두는 노란 불빛을 향해 달리는 그녀의 발에 젖은 아스팔트 위에서 삐걱거리며 미끄러졌다. 나무 간판이 먼저 보였다. 손으로 그린 간판이 바람에 흔들리며 이렇게 쓰여 있었다. 방랑자의 쉼터 24시간 영업, 제2장. 그녀가 올 것을 알고 있던 여자, 민정이 노크하기도 전에 문이 열렸다. 한 노파가 한 손에 수건을 들고 서 있었다. 다른 손에 든 보리차 잔에서 김이 피어올랐다. 생각보다 늦었구나. 노파가 말했다. 민정은 현관 매트 위에 물기를 뚝뚝 떨어뜨리며 서서 말을 잇지 못했다. 그 노파. 나중에 그녀가 수진이라는 이름을 알게 되었다는 낚싯줄을 감아 올리는 듯 부드럽게 그녀를 안으로 끌어당겼다. 카페는 마치 시간이 1992년에 멈춘 듯했다. 8개의 나무 테이블은 각각 모양이 달랐다. 하나는 파란색으로 칠해져 있었고 다른 하나는 소나무 본연의 색이었으며 세 번째 테이블은 커피 자국과 극힌 자국으로 가득해 이야기를 담고 있었다. 꽃무늬 식탁보들은 누군가의 할머니 집에 어울릴 법한 것이었다. 하지만 벽은 달랐다. 벽은 얼굴들로 가득 차 생동감 넘쳤다. 500장. 어쩌면 그 이상의 사진들이 걸려 있었다. 모두 흰 테두리의 폴라로이드 사진이었다. 아래에는 마커로 날짜가 적혀 있었다. 1987년 7월, 1995년 3월, 2003년 10월, 2025년 1월. 마음 내키는 곳에 앉으세요. 수진이 말하며 벌써 부엌 쪽으로 걸어갔다. 하지만 이런 밤이면 대부분 창가 쪽 테이블을 선택하시더라고요. 민정은 삐걱거리지만 버텨주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수건에서 라벤더 섬유 유연제 향이 났다. 보리차는 가장 좋은 방식으로 그녀의 혀를 데웠다. 수진이 새벽 2시에 존재해서는 안 될 쟁반을 들고 돌아왔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김치찌개 위에 두부 조각들이 둥둥 떠 있었다. 갓 지은 밥은 김이 모락모락 올라와 민정의 안경에 김이 서렸다. 반찬 6가지 시금치나물, 콩나물, 무침, 김, 버섯조림, 김치. 제가 시킨 건 아닌데 민정이 말하려 했다. 여기선 첫 끼를 주문하는 사람이 없어요. 필요한 걸 받게 되어 있죠. 줄무늬 잠옷에 실내화를 신고 뒷방에서 늙은 남자가 비틀거리며 나왔다. 머리카락이 7방향으로 삐져나와 있었다. 그는 민정을 바라보고 시계를 보고 다시 민정을 바라보았다. 목요일 단골이냐? 그가 물었다. 일찍 왔구나. 아니면 늦었나? 오늘이 무슨 요일이지?
오늘은 화요일이야, 동민아. 수진이 부드럽게 말했다. 그리고 이쪽은 새로운 친구야. 방금 도착했어. 화요일. 그는 마치 손에 물을 움켜쥐려는 듯 되뇌었다. 나도 예전에 화요일이란 사람을 알았지. 이 아이처럼 예쁜 눈을 가졌었어. 수지는 익숙한 손길로 그의 팔꿈치를 잡았다. 다시 침대로 모셔다 드릴게요. 7시에 방송 시작하잖아요. 몇 시 7시? 아침에 하는 거. 그들이 걸어가는 동안 민정은 그가 묻는 소리를 들었다. 그녀는 머물 거야? 폭풍 속에 찾아온 사람들은 보통 머물거든? 민정은 천천히 먹었다. 한 숟가락씩 떠먹을 때마다 몇 달 동안 차갑게 식었던 곳이 따뜻해졌다. 시금치는 어머니의 레시피와 똑같은 맛이었다. 참기름을 듬뿍, 소금은 적당히. 그녀는 콩나물 위에 얼굴을 묻고 울기 시작했다. 수진이 돌아와 맞은편에 앉았다. 아무 말 없이. 새벽 2시 반, 반찬을 앞에 두고 민정이 추하게 울고 있는 동안 그저 앉아 있었다. 이곳을 운영한 지 37회가 됐어. 수진이 마침내 말했다. 내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로 그 문을 들어서는 모든 사람은 자신이 길을 잃었다고 생각해. 하지만 그들은 길을 잃은 게 아니야. 찾고 있는 거지. 뭘 찾는 거지? 그들이 찾아야 할 무엇이든 때로는 다른 사람이고 때로는 자신이고 때로는 그냥 맛있는 한 끼와 울어도 된다는 허락이야. 민정은 다시 사진들을 바라보았다. 온갖 얼굴들, 젊고 늙고 한국인과 외국인, 웃고 진지하고 혼자서 무리지어. 저 사람들은 누구예요? 여행자들. 너처럼 각자 자정 넘어서까지 머물며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고 사진을 남겼어. 모두요? 3,000명 이상이에요. 저쪽에 있는 그 방명록에 모든 이름, 날짜, 이야기가 담겨 있답니다. 수진이 사전보다 두꺼운 가죽 표지의 책을 가리켰다. 몇 개 읽어보시겠어요? 민정은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끄덕였다. 책의 종이는 오랜 세월 만져져 부드러워져 있었다. 첫 번째 기록은 1987년 7월 15일자였다. 김정호, 19살, 집을 나갔어요. 수진이 3일 동안 밥을 줬어요. 용기를 내서 부모님께 전화할 때까지요. 지금은 의사예요. 아직도 매년 찾아와요. 1995년의 또 다른 기록. 박미경, 41세. 남편이 빚과 새 아이를 남기고 떠났다. 여기서 김치 만드는 법을 배워 장터에서 팔았다. 새 아이 모두 대학을 졸업했다. 수진이 우리를 구했다. 2015년 기록. 캐나다 출신 데이비드 톰슨. 이혼 후 혼자 배낭여행 중이었어요. 2주 머물렀는데 삶은 끝났다고 생각할 때도 계속된다는 걸 깨달았죠. 작년에 재혼했어요. 딸 이름을 수진이라고 지었답니다. 다들 돌아왔어요? 민정이 물었다. 필요한 사람들. 어떤 이들은 편지를 보내고, 어떤 이들은 아이들을 데리고 나를 만나러 오고, 어떤 이들은 그냥 차를 타고 지나가며 손을 흔든다. 불이 아직 켜져 있다는 걸 알면서. 새벽 3시 30분. 민정은 손님 기록부에 얼굴을 묻은 채 식탁에서 잠들었다. 수지는 라벤더 향과 스무해 동안의 안락함이 배인 이불로 그녀를 덮어주었다. 제3장. 이야기의 전통. 목소리가 그녀를 깨웠다. 날씨와 도로 상황을 논하는 남성들의 목소리였다. 벽시계는 아침 7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트럭 운전사 3명이 구석 테이블에 앉아 있었다. 커피잔 사이에 지도가 펼쳐져 있었다. 민정은 테이블에 기대어 자서 목이 뻐근했다. 옷은 말라붙어 주름진 수치스러움이었다. 하지만 수지는 카페에서 누군가 쓰러져 있는 게 전혀 이상한 일도 아닌 듯 아침을 들고 나타났다. 아침밥이에요. 그녀가 쟁반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간 만든 국, 계란, 김치, 양념된 김, 생선, 야채, 된장, 커피는 준비되면 드세요. 제가 낼 텐데. 첫 끼는 항상 공짜야. 전통이지. 트럭 기사 중 한 명이 고개를 돌렸다. 반 킬로미터 뒤에 차가 고장난 사람 맞지? 민정이 고개를 끄덕였다. 나중에 내 정비사 친구한테 전화할게. 뭐가 고장났든 30만 원 이상 받게 하지 마. 정확히 7시 30분. 문이 삐하고 울렸다. 한 남자가 들어왔다. 40살 즈음, 낡은 재킷, 피곤한 눈빛. 그는 메뉴도 보지 않고 똑같은 구석 테이블로 곧장 걸어갔다. 블랙커피, 밀토스트, 버터 없이. 주방에서 수진이 소리쳤다. 나를 너무 잘 아는구나, 수진. 3년째 같은 주문이잖아, 재원. 지금 바꾼다면 오히려 걱정될 거야. 그는 혼자 앉아 수첩을 꺼내 쓰기 시작했다. 민정은 그의 결혼 반지가 사라졌지만 손가락에 남은 자국을 발견했다.
아마도 최근 이혼한 모양이다. 그녀는 그 표정을 알아봤다. 삼성 동료들 절반에게서 본 표정이었다. 수진이 다시 민정 옆에 앉으며 이번엔 자기 차를 가져왔다. 전통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그녀가 말을 시작했다. 사실 우연히 시작됐어요. 이 가게를 연 첫 달에 한 여자가 울음을 그칠 수 없을 정도로 울면서 들어왔어요. 제가 밥을 주고 뒷방에서 자게 했죠. 다음날 아침 그녀는 빚을 갚겠다며 설거지를 하겠다고 고집했어요. 그게 친절하다고? 그게 중요한 건 아니야. 설거지를 하면서 그녀가 이야기를 했어. 모든 걸 털어놨지. 학대하는 남편, 갈 데 없는 처지, 갈 곳 없는 임신 상태. 이야기를 다 마치자 다른 손님이 그 이야기를 들었어. 그 손님은 마침 대전에서 여성 보호소를 운영하고 있었지. 민정은 가슴이 찡해졌다. 그분들이 도와주셨어? 도움을 준 것 이상이었어. 그 여성은 지금 직접 보호소 3곳을 운영하고 있어. 하지만 떠나기 전에 뭔가를 남겨달라고 했어. 사진 한 장. 언젠가 그녀의 이야기가 다른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지도 모른다고 했지. 사진으로 가득한 벽이 갑자기 이해가 되었다. 3000개의 이야기. 민정이 속삭였다. 한밤중을 넘겨 머물며 자신의 진실을 털어놓고 언젠가 다른 여행자를 돕겠다고 약속한 3000명의 사람들. 어떤 이들은 즉시 도움을 주고 어떤 이들은 몇 년 뒤 자신과 똑같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만나면 돌아와요. 나에게 줄 게 아무것도 없다면? 누구나 줄 게 있어요. 다른 사람이 지금 겪고 있는 일을 극복했다는 증거만이라도요. 동민이 다시 걸어 나왔다. 이번엔 제대로 된 옷을 입었지만 양말은 짝이 맞지 않았다. 그는 문득 명료해진 눈빛으로 민정을 바라보았다. 누군가 생각나는데 그가 말했다. 누군지 기억이 안 나. 하지만 그녀는 친절했어. 너도 친절한 사람이야? 이젠 모르겠어. 솔직한 대답이군요. 나는 솔직한 사람을 믿어요. 그는 초대받지 않고 앉았다. 만두 접는 법 배워볼래요? 다른 건 다 잊어도 만두는 기억해요. 그 후 1시간 동안 동민은 민정에게 만두피 접는 법을 가르쳤다. 정확히 18번 접어야 한다고 그는 고집했다. 그의 손은 혼란보다 오래된 근육 기억으로 움직였다. 그녀는 12개나 형편없는 만두를 만들다가 겨우 하나를 제대로 만들었다. 보셨죠? 그가 말했다. 먼저 실패해야 했을 뿐이에요. 모든 좋은 건 실패 후에 찾아오니까요. 수진이 폴라로이드 카메라를 들고 나타났다. 아직은 민정이 재빨리 말했다. 난 이야기할 만한 게 없는데. 모든 이야기는 말할 가치가 있어. 하지만 천천히 해도 돼. 벽이 어디로 가겠어. 그날 저녁 정확히 23명의 손님이 몰린 저녁 시간대가 지나자 민정은 마침내 준비가 되었다고 느꼈다. 수지는 갓 우려낸 차를 내왔다. 동민은 의자에서 졸고 있었지만 아무도 글을 옮기지 않았다. 재원조차 늦게까지 남아 이미 다 읽은 신문을 읽는 척했다. 어머니는 홀로 돌아가셨어요. 민정이 이야기를 시작했다. 제사장, 어머니의 편지. 그 말은 피부에서 유리 조각을 빼내는 것처럼 나왔다. 조심스럽지만 고통스러웠다. 6개월 전에 진단을 받았어요. 말기 폐암이었죠. 의사는 3개월에서 6개월이라고 했는데 정확히 맞았어요. 진단을 받았을 때 민정은 싱가포르에 있었다. 중요한 고객 미팅이 있다며 어머니는 이해한다고 회의가 중요하다고 했다. 이틀 뒤에 나는 돌아왔다. 최고의 종양 전문의, 최고의 병실, 돈으로 살 수 있는 모든 최고의 것을 마련했다. 그리고 다시 일하러 갔다. 수지는 묻지도 않고 차를 다시 따라주었다. 나는 그녀의 치료를 마치 마케팅 캠페인처럼 관리했어. 약물 스케줄은 스프레드시트로, 병원 방문은 파워포인트로. 그녀가 홀로 죽어가는 동안 나는 그녀의 죽음을 프로젝트처럼 관리했지. 카페에는 낡은 냉장고의 웅웅거리는 소리만 고요히 흘렀다. 그녀는 제게 65번째 생일 파티에 와 달라고 했어요. 저는 도쿄에 있었죠. 66번째 생일에도 와달라고 했어요. 저는 홍콩에 있었어요. 그녀는 제가 미룰 수도 있었던 회의 중이던 새벽 4시, 2주 후에 세상을 떠났어요. 간호사가 그녀가 계속해서 내가 전화했냐고 물었다고 했어요. 재원이 신문에서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이 촉촉했다. 가장 괴로운 건 민정이 말을 이었다. 어머니께서 저를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마지막 음성 메시지에 자랑스럽다고 하셨어요. 이해한다고 하셨죠.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데 어쩌고 이해하시겠어요? 동민이 갑자기 눈을 떴다. 어머니는 항상 이해해 주시지. 우리가 그럴 자격이 없을 때도 말이야. 정확히 10시가 되자 수진이 일어나 카운터 뒤 낡은 캐비닛으로 걸어갔다.
작은 열쇠를 꺼내 서랍을 열고 봉투 하나를 꺼냈다. 봉투 앞면의 손글씨를 본 민정의 심장이 멈췄다. 여기까지 찾아올 내 딸에게 김미선. 이건 우리 엄마 글씨예요. 6개월 전에 여기 들렀었어. 부산에서 종양 전문의를 만나고 돌아오는 길이었지. 지금 네가 앉아있는 바로 그 자리에 앉았었어. 민정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아들었다. 암으로 온몸이 흔들렸음에도 여전히 선명한 어머니의 글씨. 사랑하는 딸 민정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너는 수진 카페에 찾아온 거야. 나는 네가 올 줄 알았어. 네가 늦었다고 생각할 때조차도 너는 항상 정해진 시간에 정확히 도착하니까. 네가 꼭 알아야 할 3가지가 있어. 첫째, 나는 결코 혼자가 아니었어. 겨울을 대비해 쌀을 저장하듯 30년 동안 네 사랑을 쌓아두었지. 네가 야근할 때마다 아빠 병원비를 돕기 위해 장학금을 포기했던 그 딸이 떠올랐어. 넌 항상 내 곁에 있었어. 둘째, 네가 된 모습이 자랑스럽다. 직업이나 돈이 아니라 슬픈 영화 보면 아직도 눈물 흘리는 네가 자랑스럽다.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부산의 그 학생에게 돈을 보내는 네가 자랑스럽다. 마음은 찐밥보다 부드러운데 겉으로는 강인한 척하는 네가 자랑스럽다. 셋째, 마지막, 부탁이 하나 있다. 10명의 낯선 이들이 길을 찾도록 도와줘. 돈이나 조언이 아니라 존재감으로, 인내로. 네가 잃었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여전히 보는 그 친절함으로. 10명이야, 민정아. 그날 수진이 나를 도왔던 그 방식으로 도와줘. 음식과 진실과 아무런 판단 없이. 그러면 내가 왜 결코 정말로 혼자가 아니었는지 알게 될 거야. 항상 널 사랑하는 네 엄마, 미선, 추신. 수진이 만든 김치찌개는 전주 다음으로 최고야. 내가 그렇게 말했다고 하지 마. 그녀는 지역별 요리법에 예민하거든. 민정은 울음을 터뜨리며 주저앉았다. 예쁜 눈물이 아니라 온몸을 떨며 콧물을 흘리며 상처받은 동물 같은 울음소리였다. 수진은 테이블을 돌아와 열이 난 아이를 안듯 그녀를 꼭 껴안았다. 단단하면서도 부드럽고 끝없이. 6시간 동안 여기 앉아 있었어. 수진이 속삭였다. 네 이야기를 들려줬지. 12살에 회계 일을 돕기 위해 코딩을 배웠다고. 실용적이라 미술대학 대신 경영대학에 갔다고. 일이 너무 바빠지기 전까지 3년 동안 매주 월요일마다 꽃을 보냈다고. 제가 여기 올 줄 알았나요? 네가 도망칠 거란 걸 알았어. 그리고 도망자들이 가는 곳도 알았지. 누구도 그들의 실패를 모르는 곳으로. 하지만 민정은 실패를 보지 않았어. 그녀는 불완전하지만 온전히 사랑하는 딸을 보았어. 11시 45분. 여전히 울고 있지만 차분해진 민정은 결심했다. 10명. 10명을 도울 때까지 여기 있을게. 위층 방은 하루의 일만 5,000원이야. 아침 포함. 점심 서빙을 도와 저녁을 벌어야 해. 너무 관대하신데요. 그게 요금이에요. 치유하러 머무는 모든 분께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민정은 고개를 끄덕였다가 문득 깨달았다. 10명이라고 하셨는데 도대체 누가 도움이 필요한지 어떻게 알죠? 대답이라도 하듯 헤드라이트가 창문을 스쳤다. 차문이 쾅 닫혔다. 발소리가 문 쪽으로 달려왔다. 시계는 11시 59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제5장. 첫 3명의 여행자. 민정은 새벽 5시 카페 위 작은 방에서 깨어났다. 침대는 그녀보다 나이가 더 들어 움직일 때마다 삐걱거렸지만 이불은 햇살과 바람 냄새가 났다. 첫날은 자신을 드래곤이라 부르는 17살 소년으로 시작되었다. 본명은 이진우였지만 그는 드래곤이라 불리길 고집했다. 검게 멍든 눈은 초록색으로 변해가고 있었고 찢어진 입술은 아직도 생생했다. 코코아 3잔을 마신 뒤에야 그는 인정했다. 의붓아버지의 짓이라고. 술 안 취했을 땐 그렇게 심하지도 않아요. 드래곤이 말했는데 그게 오히려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듯했다. 하지만 엄마는 그를 사랑해요. 내가 잘못 존재해서 그를 자극한다고 하더군요. 민정은 점심 준비로 감자를 깎으며 듣고 있었다. 수진이 가르쳐준 대로 손은 일을 해야 하지만 마음은 더 힘든 일을 한다고. 어디로 가려던 거야? 어디든. 신문 배달로 40만 원 모았어. 제주도라도 가볼까 했는데 배편 요금이 그보다 더 비싸더라. 민정은 17살 때를 떠올렸다. 도망치면 모든 게 해결될 거라 생각했던 그때를. 그러다 어머니의 편지가 떠올랐다. 존재, 인내, 친절. 대전엔 청소년 보호시설이 있어. 좋은 사람들이 운영하거든. 허락 없이 부모님께 연락하지 않아. 차만 있으면 갈래? 난 자선은 안 받아. 구걸이 아니라 거래야.
오늘 저녁 식사 준비를 도와주면 내일 아침에 내가 데려다 줄게. 용진우는 동의했다. 그날 밤 그는 놀랄 만큼 우아하게 서빙을 했고 트럭 기사들로부터 팁까지 받아냈다. 다음날 아침 7시 민정은 수진의 낡은 트럭으로 그를 대전까지 태워다 주었다. 왜요? 그가 보호소 문 앞에서 물었다. 누군가는 너를 먼저 선택해야 하니까. 넌 나중에 다른 용이 달리는 걸 보게 될 때 이걸 기억해. 한 사람이 도왔다. 둘째 날에는 현자라는 노부인이 찾아왔다. 73세의 그녀는 당뇨병 약을 받으러 서울로 가는 중이었다. 약국에서는 한 달에 7만 원을 요구했다. 그녀의 연금은 정확히 한 달에 6만 5천 원이었다. 그녀는 차값을 내려고 동전을 3번이나 세어봤지만 매번 부족했다. 민정은 그녀가 설탕 봉지 2개를 주머니에 넣는 걸 지켜봤다. 나중에 쓸 거야. 제가 약이 좀 남았어요. 민정이 거짓말을 했다.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3개월뿐이 남았는데 받아주시겠어요? 안 그러면 버려야 하는데. 현자의 얼굴에 자존심과 필요성이 맞섰다. 필요성이 이겼다. 그날 오후 민정은 약국으로 차를 몰았다. 3개월분 약값 45만 원 남은 저축의 대부분이었다. 약사는 처방전 여부를 묻지 않았다. 돈이 규칙보다 더 큰 소리로 말했기 때문이다. 어머니 약이에요. 민정이 현자에게 봉지를 건넸다. 거짓말은 아니었다. 어머니라면 분명 이렇게 했을 테니까. 두 사람이 도왔다. 셋째 날은 평소처럼 시작됐다. 아침 준비, 점심 서비스, 오후 청소. 재원은 아침 대신 저녁을 먹으러 왔다. 평소와 달리 운전하기 힘들었어? 수진이 물었다. 나쁜 날이었어. 가게 창문에 딸 교복이 걸려있더라. 지금이면 중학교 2학년이겠지. 그는 국을 시켰지만 먹지 않고 그저 국물을 휘저어 무늬를 만들 뿐이었다. 이혼했어? 민정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3년 전이야. 판사가 트럭 운전사는 부재하는 아버지라고 하더라. 그녀에게 완전한 양육권을 주고 부산으로 이사했어. 내가 운전하지 않을 때 한 달에 한 번 감독하에 만날 수 있어. 난 항상 운전 중이야. 편지는 써? 47통 썼어. 보낼 수가 없어. 주소를 몰라. 전처가 딸이 혼란스러워할 거라고 하더라. 다른 사람이 보낸다면? 우연히 주소를 찾은 사람이? 바람에 흔들리는 촛불처럼 그의 눈에 희망이 스쳤다. 그렇게 해줄 수 있어? 저는 물건 찾는데 능숙해요. 마케팅 출신이라서요. 우리는 전문적으로 사람을 추적하죠. 그녀는 재원을 3번째로 꼽지 않았다. 그는 진행 중인 일이지 급한 일이 아니었다. 하지만 우주는 다르게 계산했다. 그날 밤 10시 30분. 비싼 양복을 입은 사업가가 주차장에 1시간 동안 앉아있다가 들어갔다. 박성민, 45살. 이틀 전 회사 파산. 아내는 그날 아침 아이들과 함께 떠났다. 그는 커피를 주문했지만 따뜻한 컵만 꽉 쥐고 있었다. 민정은 그 표정을 알아봤다. 삼성 화장실 거울에서 해고 후 본 그 표정이었다. 내일이 도달할 가치가 있는지 계산하는 사람의 표정. 생명보험 들어놨어. 아무에게도 아닌데 중얼거렸다. 2년 전에 사고로 죽으면 보험금이 나와. 민정은 초대받지 않고 앉았다. 아이들 얘기를 해봐. 6시간 동안 그녀는 들었다. 아들은 공룡을 좋아했다. 딸은 바이올린을 쳤다. 카페에서 데려온 개는 커피라는 이름이었다. 어둠 속으로 떠내려갈 때 사람들을 땅에 묶어두는 평범한 이야기들. 서울에 채무 상담사가 있어요. 새벽 4시에 그녀가 말했다. 기업 파산 전문이에요. 제가 약속 잡아드릴까요?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 아들의 공룡 열풍, 딸의 다음 달 발표회, 산책이 필요한 커피. 그게 다 의미 있는 일들이야. 그녀는 8시에 상담사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의 비서라고 소개한 뒤 정오에 긴급 상담을 예약했다. 직접 그를 데리고 가서 로비에서 3시간을 기다렸다. 세 사람이 도왔다. 저녁이 되자 지친 기운이 벽돌처럼 내리쳤다. 하지만 만족감도 함께였다. 낯선 세 사람이 내일을 향해 길을 안내해 주었다. 그런데 10시 47분 모든 게 바뀌었다. 밖에서 차가 삐걱거리며 멈췄다. 속도를 줄이는 삐걱거림이 아니라 완전히 패닉 상태에서 멈춘 삐걱거림이었다. 문이 벌컥 열리며 한 여자가 비틀거리며 들어왔다. 웨딩드레스, 값비싼 디자이너 실크. 어깨가 찢어지고 옷자락에는 진흙이 묻어 있었다. 화장이 검은 강물처럼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다. 눈에 띄게 임신한 상태. 아마도 7달쯤 된 듯했다. 가장 가까운 테이블에 쓰러지며 헐떡이며 말했다. 제발 그들이 날 찾지 못하게 해줘. 제6장 도망친 신부의 간청.
하늘 그들은 아직 그녀의 이름을 알지 못했지만 얼음물에서 끌어올린 사람처럼 떨었다. 문을 잠가주세요. 그녀가 애원했다. 제발. 그들이 오고 있어요. 수지는 67세라는 나이에 어울리지 않을 만큼 재빠르게 움직였다. 문을 잠그고 불을 어둡게 하고 블라인드를 내렸다. 누가 오는 거야? 민정이 물었다. 우리 가족. 네. 내 남편. 아니, 남편이 아니라 거의 남편이었어. 내가 도망쳤어. 웨딩드레스만 해도 카페 한 달 매출보다 비쌌다. 진주 목걸이는 진짜였다. 약혼 반지로 차 한 대, 좋은 차 한 대를 살 수 있었다. 숨을 쉬어. 수진이 명령하며 그녀 앞에 차를 내려놓았다. 먼저 숨을 쉬고 그 다음에 말해. 그 여자 사실 소녀에 가까웠다. 임신했음에도 너무 젊어 보였다. 새 모금을 마시고서야 입을 열었다. 제 이름은 최하늘이에요. 아버지께서 최의료그룹을 운영하시죠. 병원 3군데요. 민정은 그 이름을 알고 있었다. 최 병원들은 유명인들이 비밀 시술을 받으러 가는 곳으로 모두가 알고 있었다. 결혼식은 롯데호텔에서 했어요. 700명의 하객. 아버지가 3억 원을 쓰셨죠. 한우르는 웃었지만 그 웃음은 부서지는 듯했다. 2번 만난 남자와 결혼시키려고 3억 원을 쓰다니. 아기 때문이죠. 수진이 부드럽게 말했다. 그게 그들이 나를 시집 보내는 이유예요. 하늘의 손이 배를 감쌌다. 아빠는 제 미술 교수님이셨어요. 김성호, 5달 전에 돌아가셨죠. 아내에게 우리 관계를 알리러 가던 중 교통사고로. 비극은 교통사고처럼 연쇄적으로 쌓여갔다. 한 번의 충돌이 또 다른 충돌을 일으키듯. 아버지는 내가 아이를 없애길 원했어요. 가문을 망치고 있다고 하셨죠. 내가 거부하자 이 결혼을 주선했어요. 사업 파트너의 아들이 아이를 자신의 자식으로 주장할 거라고요. 아무도 모를 거라고. 하지만 도망쳤잖아. 저는 결혼식장까지 갔어요. 저를 알지도 신경 쓰지도 않고 그저 쇼를 보러 온 사람들만 가득했죠. 그런 환경에서 제 아이가 자라날 거라 생각하니 쇼만 있고 진실은 없는 세상. 그래서 도망쳤어요. 700명의 사람들 앞에서요. 밖에서 경찰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졌다. 모두가 얼어붙었다. 그들은 멈추지 않고 지나갔다. 나를 찾을 거야. 하늘이 속삭였다. 아버지는 경찰, 검사, 판사까지 어디에나 인맥이 널려 있어. 내가 정신이 이상해서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고 말하게 할 거야. 여기서는 안 돼. 수진이 단호하게 말했다. 이 카페는 37년 동안 피난처였어. 누구도 여기서 강제로 데려갈 수 없어. 내 아버지를 모르잖아. 그런 남자들 잘 알아. 돈과 자존심뿐이지. 하지만 나도 법을 알고 사람을 알아. 우리가 널 지켜줄게. 민정이 벌떡 일어섰다. 내가 도울게. 허위 흔적 만드는 법 알아. 마케팅은 기본적으로 전문적인 거짓말이니까. 왜 그러시려는 거야? 누군가는 당신과 아기를 먼저 선택해야 하니까요. 아버지의 명예도 아니고 사업도 아니고 바로 당신을요. 또 다른 사이렌 소리가 들렸다. 이번엔 더 가까웠다. 창고로 가자. 수진이 결정했다. 부엌 뒤에 있어. 동민이 낮잠 잘 때 쓰던 침대가 있거든. 오늘 밤은 거기서 자. 하늘이 드레스를 입고 걷는 걸 도와주며 드레스가 모든 걸 어렵게 만들었다. 그녀가 물었다. 왜? 날 모르는 주제에. 밤에 여기 오는 사람들은 모두 무언가로부터 도망치고 있어. 수진이 말했다. 차이점은 누군가는 웨딩드레스를 입고 누군가는 정장을 입는다는 거지. 민정은 한해울의 드레스를 벗겨주고 영어로 세계 최고의 엄마라고 쓰인 스웨트 팬츠와 티셔츠를 건넸다. 누군가 몇 년 전에 두고 간 것이었다. 딱 맞네. 한우루는 다시 울었지만 이번엔 달랐다. 더 부드러운 눈물이었다. 그들은 한해울에게 제대로 된 음식을 먹였다. 밥, 국, 채소, 단백질. 마치 음식이 존재하는지조차 잊은 사람처럼 먹었다. 마지막으로 언제 먹었어? 수진이 물었다. 어제 아침 결혼식 점심 때문에 너무 긴장돼서 못 먹었어. 밖에서 또 사이렌 소리가 났다. 민정이 블라인드 사이로 살짝 내다봤다. 경찰차 2대가 천천히 지나가며 양쪽 길가를 스포트라이트로 비추고 있었다. 이야기가 필요해. 민정이 말했다. 혹시 그들이 와서 묻는 경우를 대비해서. 제7장. 알리바이 만들기. 아침 6시는 너무 빨리 찾아왔다. 민정은 잠을 자지 못하고 계획을 세우며 겨우 3시간밖에 자지 못했다. 취업 기록이 필요해. 아침 식사 자리에서 그녀가 선언했다. 재원은 평소처럼 토스트를 먹다가 고개를 들었다. 누구 거요? 그들은 그에게 모든 것을 말해줬다. 그래야만 했다. 그는 매일 아침 거기에 있었고
결국 하늘을 눈치챌 테니까 내 사촌이에요. 수진이 부드럽게 말했다. 광주 출신 박미영. 제가 무릎 수술 후 회복하는 동안 2달간 여기서 도와주고 있어요. 무릎 수술이라니? 제가 소급해서 받는 그 수술 말이에요. 민정은 서류 작업을 준비했다. 8주 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손으로 작성한 근무 시간표, 최저임금 지급을 증명하는 급여 명세서, 심지어 시내 방, 임대 계약서 위조본까지. 누가 이런 걸 믿겠어요? 하늘이 새 신분증을 쥐고 물었다.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서류는 진실이기 때문이지. 그리고 네 아버지 측 사람들? 그들은 생각하지 않도록 돈을 받는 사람들이야. 재원이 모두를 놀라게 했다. 내가 보증할게. 몇 주째 여기서 그녀를 봤어. 조용한 여자야. 커피도 잘 만들지. 나를 위해 거짓말을 해줄 거야? 내게 진실을 말할 거야. 차이가 있지. 진실은 네가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야. 나머지는 다 세부사항일 뿐이야. 그날 아침 10시가 되자 하늘이제 미영은 커피 머신 사용법을 익혔다. 그녀는 또 다른 재능도 드러냈다. 저는 빵 굽는 법을 알아요. 그녀가 수줍게 말했다. 프랑스 과자요. 임신 중에 아버지가 저를 방에 가둬놓으셨을 때 유튜브로 배웠어요. 가둬버렸다고? 내 자신을 위해서라고 하셨어. 3개월 동안. 음식은 배달되고 전화도 없고 교육용 동영상 외엔 인터넷도 안 됐어. 프랑스 빵 굽는 튜토리얼을 800시간이나 봤지. 근데 진짜로 만들 줄 아냐? 하늘의 대답은 정오까지 완성한 완벽한 크로아상 24개였다. 종이처럼 얇은 층과 한 입 베어 물 때마다 녹아내리는 버터향. 서울 어느 베이커리보다도 훌륭했다. 얼마에 팔까? 그녀가 물었다. 개당 3,000원. 민정이 말했다. 이제 우리 가게가 명소가 됐어. 1시간 만에 24개가 모두 팔렸다. 동민이 점심 먹으러 나와 하늘을 보며 말했다. 여동생, 돌아왔구나. 모두가 얼어붙었다. 저 미영이에요, 할아버지. 광주에서 왔어요. 아니, 그는 유난히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다. 너는 내 동생이야. 그 눈빛을 알아. 그러자 혼란이 다시 찾아왔고 그는 발걸음을 끌며 사라졌다. 모두 불안한 기분으로 남겨진 채 그날 저녁 시험이 찾아왔다. 8시. 검은 양복 차림의 두 남자가 들어왔다. 경찰이 아니라 사립탐정이었다. 키 큰 사립탐정이 하늘의 사진을 보여주며 말했다. 누군가를 찾고 있습니다. 임신한 여성. 키가 이 정도 되고 서울에서 남쪽으로 향하는 걸 목격했습니다. 민정이 전문적인 자신감으로 앞으로 나섰다. 어제 봤어요. 부산 쪽으로 히치하이킹을 하던 중이었어요. 절박해 보였어요. 확실합니까? 마케팅 업계 출신이라 얼굴 기억력이 좋아요. 파란색 트럭에 탔어요. 현대차였을 거예요? 번호판이 85로 시작했죠. 사립탐정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다. 키 작은 쪽이 전화를 걸었다. 파란색 현대 트럭, 번호판 앞자리가 85로 시작하는 차량이 어제 오후 부산 방향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들은 명함을 남겼다. 그녀의 소재를 알려주는 정보에 대해 1천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그들이 떠나자 모두 함께 숨을 내쉬었다. 1,000만 원이라니. 재원이 휘파람을 불었다. 엄청난 돈이네. 피의 돈이지. 수진이 정정했다. 누군가의 자유를 위한 은 30냥. 그날 밤 하늘은 창고에서 아이처럼 몸을 웅크리고 잠들었다. 민정은 문 밖에 앉아 노트북을 열고 소셜미디어 계정을 구축했다. 시간이 멈춘 듯한 그 카페가 곧 주목받을 참이었다. 자정까지 500개의 좋아요. 크루아상 사진이 미식가 그룹에서 화제가 되기 시작했다. 우린 이곳을 구할 거야. 민정이 수진에게 말했다. 하늘도 구하고 우리 자신도 구할 수 있을지 몰라. 그런 거야. 수진이 대답했다. 남을 구하면 자신을 구하는 거지. 네 엄마도 그걸 알았어. 제8장. 첫 번째 조사. 5째 날은 새벽 4시에 시작됐다. 하느가 민정에게 라미네이션 기술을 가르쳤다. 정확히 27번 접어야 해. 그녀가 설명했다. 한 번만 덜 접으면 그냥 빵이 되고 한 번만 더 접으면 찢어져 버려. 버터블럭은 정확히 14도여야 한다. 반죽 온도는 0.5도까지 신경 써야 한다. 접기 사이에 휴식 시간을 주지 않으면 글루텐이 화를 낸다. 화난 글루텐? 유튜브에 나온 프랑스 셰프가 그렇게 표현했어. 글루텐도 기분이 있거든. 그들은 100개의 페이스트리를 만들었다. 크루아상, 페인 오 쇼콜라, 크림퍼프, 과일 타르트. 주방은 새벽의 파리 같은 향기로 가득했다. 민정은 모든 과정을 기록했습니다. 인스타그램, 트위터, 페이스북에 올렸죠. 알고 있는 마케팅 기법은 모두 동원했습니다. 해시태그만 해도 예술이었어요.
숨겨진 보석 카페, 7번 도로 천국, 크루아 상천국 방랑자의 잔치. 9시가 되자 팔로워는 1000명을 넘었다. 정오가 되자 3000명. 어떻게? 수진이 숫자를 뚫어지게 보며 물었다. 10년 동안 지루한 회사들을 흥미롭게 보이게 만들었어. 진짜 흥미로운 장소를 멋지게 보이게 하는 건 그건 쉬워. 손님들이 물결처럼 밀려들었다. 먼저 트럭 기사들이 가족들을 위해 수십 개씩 사갔다. 그 다음 게시물을 본 지역 주민들이 찾아왔다. 이어서 인스타그램 사진을 위해 2시간을 운전해온 서울의 푸드블로거들이었다. 저녁까지 85명의 손님. 오후 이시의 과자가 동나서 30명에게 사과해야 했다. 5분이 더 필요해. 하늘이 말했다. 그리고 아마도 도움이 아는 애가 있어. 재원이 제안했다. 진우, 착한 녀석인데 일할 곳이 필요해. 민정이 보호소로 데려갔던 바로 그 드래곤이었다. 벌써 한 바퀴 돌아온 셈이었다. 6시가 되자 하늘이 배를 움켜쥐었다. 뭔가 이상해. 복통은 2시간 동안 계속됐다. 수지는 침착하게 숙련된 손길로 확인했다. 브렉스턴 힉스 수축이야. 연습이랄까? 아직 아기는 안 나올 거야. 어떻게 아세요? 이곳을 열기 전 20년간 조산사로 일했어요. 500명 이상의 아기를 분만했죠. 당신 아기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자궁 안에서 너무 편안한 모양이에요. 당신이 산파였다고요? 세계도에서 최고였어. 한 아이를 잃기 전까지는 아이와 엄마 둘 다 누구도 막을 수 없었던 합병증이었지만 나는 내 탓으로 돌렸어. 다음 날 그만뒀지. 대신 이곳을 열었어. 이제 다른 종류의 생명을 탄생시키고 계시군요. 민정이 말했다. 같은 일이지만 방식이 달라졌어. 생명을 세상에 데려오는 대신 사람들이 스스로를 되살리는 걸 돕는 거지. 그날 밤 10시, 동민은 깨달음을 얻었다. 그는 곧장 하늘에게 걸어가 그녀의 손을 잡고 얼굴을 살폈다. 내 눈이 그녀를 닮았어. 정의의 눈, 내 누나의 눈. 할아버지, 저는 미영이에요. 아니, 그 눈은 알아. 그녀는 임신 중에 죽었어. 알지? 30살이었지. 아이는 그는 계속 어긋나는 계산에 애를 먹었다. 지금쯤이면 할머니가 되었을 텐데. 그러고는 다시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하늘의 손을 토닥이고는 침대로 기어갔다. 이건 꼭 확인해봐야 해. 민정이 말했다. 정말 연결고리가 있다면. 수지는 벌써 오래된 사진첩과 문서, 세월이 묻어 노랗게 변한 종이들을 꺼내고 있었다. 그녀가 있었다. 정희, 동민의 누나. 1976년에 죽었다. 하늘과 꼭 닮았다. 불가능해. 하늘이 속삭였다. 하지만 수지는 입양 기록, 오래된 신문, 사망 증명서를 뒤지기 시작했다. 그들이 발견한 것은 모든 것을 바꿔놓았다. 정희에게는 아무도 몰랐던 딸이 있었다. 1977년에 태어나 즉시 입양 보내진 아이. 지금이라면 48살이다. 저의 양어머니도 48살이시잖아요. 한우가 천천히 말했다. 저를 낳을 수 없어서 저를 입양하셨다고 들었어요. 내 양어머니가 정희의 친딸일 수도 있겠네. 그러면 동민은 네 큰삼촌, 혈육으로 말이야. 하늘이 울음을 터뜨렸다.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감격의 눈물이었다. 나한테 가족이 있다고? 진짜 가족이? 넌 항상 가족이 있었어. 수진이 말했다. 단지 가족 등록부 대신 7번 국도 카페에서 그들을 찾았을 뿐이지. 그날 밤 하늘은 처음으로 수진을 할머니라고 불렀다. 동민은 잠결에 그 말을 들은 듯 미소 지었다. 하지만 밖에서는 검은 세단이 3시간째 주차되어 있었다. 안에 누군가가 출입하는 모든 사람을 사진으로 찍고 있었다. 수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민정은 11시에 그 차를 발견했다. 문제가 생겼어. 블라인드 사이로 망원 렌즈가 보였다. 전문적인 감시였다. 우리를 찾았어? 하늘이 당황했다. 아니, 낚시질하는 거야. 알았다면 들어왔을 거야. 어떻게 하지? 민정은 미소 지었다. 그녀의 마케팅 전문가 특유의 미소였다. 그들이 기대하는 걸 보여주자. 평범한 카페, 평범한 손님들. 흥미로운 건 아무것도 없게. 그녀는 다음 1시간 동안 영화 장면처럼 상황을 연출했다. 손님들에게 지루해 보이게 하라고 지시했고 재원이 커피에 대해 큰 소리로 불평하게 했다. 심지어 계산서 때문에 가짜 다툼까지 연출했다. 세단은 자정에 떠났다. 하지만 다시 올 거예요. 민정이 경고했다. 준비해야 해요. 하늘은 배를 쓰다듬었다. 일주일만 더 기다려야 해. 아기가 일주일만 더 참으면 돼.
밖에서는 다시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또 다른 폭풍이 다가오고 있었다. 하지만 방랑자의 쉼터 안에선 일주일 전만 해도 낯선 사이였던 5사람이 한 테이블에 둘러앉아 한밤중에 차와 이야기를 나누며 마치 가족과 똑같은 무언가를 만들어가고 있었다. 재구장, 사업 구축, 4번째 아침도 다른 날들과 다를 바 없이 시작되었다. 하지만 이번은 달랐다. 하늘은 새벽 4시에 부엌에 서 있었다. 이제 그녀의 손은 숙련된 동작으로 움직였다. 반죽은 정확히 27번 접어야 해요. 그녀가 민정에게 말했다. 26번도 아니고 28번도 아니고요. 민정은 주의 깊게 지켜보며 접는 횟수를 하나하나 세었다. 임산부의 손이 버터를 반죽에 섞어 넣었다. 각층이 완벽해야 했다. 제 교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한혜일이 말했다. 돌아가시기 전에요. 빵 굽는 게 인생과 같다고 하셨죠. 인내가 필요하다고요. 그날 아침 9시가 되자 그들은 100개의 페이스트리를 준비해 놓았다. 황금빛 초승달 모양의 크루아상, 속이 진한 초콜릿으로 채워진 페이노 쇼콜라, 바닐라 커스터드로 가득 찬 크림 퍼프. 카페가 열기도 전에 향기에 이끌린 손님들이 찾아왔다. 민정은 각 종류의 페이스트리 사진을 찍었다. 인스타그램에 올렸다. 방랑자의 쉼터, 서울에 숨겨진 페이스트리 집이라고 적었다. 1시간 만에 게시물은 1000개의 좋아요를 받았다. 주문 전화가 쇄도하기 시작했다. 재원이 다른 트럭 기사 3명과 함께 도착했다. 과자 소문을 들었어요. 한 사람이 말했다. 아내가 집에 좀 가져오라고 하더군요. 각 운전사는 10개씩 사갔습니다. 한 사람당 3만 원씩 지불했죠. 정오까지 85명이 카페를 찾았다. 평소에는 하루에 25명에서 30명 정도만 왔었다. 수지는 쉬지 않고 커피를 내려야 했다. 오래된 커피 메이커가 과열로 연기를 내뿜기 시작했다. 도움이 필요해요. 수진이 말했다. 하지만 그녀는 웃고 있었다. 저녁 무렵까지 계산대에는 47만 원이 표시되었다. 평소 이틀 동안 벌어들인 금액보다 많았다. 그런데 한우가 갑자기 배를 움켜쥐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뭔가 이상해. 그녀가 헐떡였다. 진통이 시작됐다. 5분 간격으로 그리고 3분 간격으로 이어졌다. 민정은 구급차를 부르려 했다. 하늘은 거부했다. 병원에 가면 날 찾을 거야. 진통 사이로 그녀가 말했다. 통증은 2시간 동안 지속됐다. 수지는 가짜 진통이라고 말했다. 임신 7개월에 흔한 일이라고. 카페 열기 전엔 20년 동안 조산사였어. 수진이 털어놓았다. 수지는 하늘을 꼼꼼히 살폈다. 아기 심장 박동은 강했다. 휴식이 필요해. 그녀가 말했다. 스트레스도 줄이고. 그날 저녁, 동민이 거실로 비틀거리며 들어왔다. 그는 가만히 서서 하늘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맑았다. 몇 주 만에 가장 맑은 눈빛이었다. 네가 내 여동생 눈을 닮았어. 그가 천천히 말했다. 내 여동생 눈을. 그러자 혼란이 다시 찾아왔다.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듯 주위를 둘러보았다. 수진이 그를 침대 쪽으로 데려갔다. 하지만 그의 말은 공중에 매달려 있었다. 하늘은 자신의 얼굴을 만지며 그가 무엇을 본 건지 궁금해했다. 제10장 트럭 운전사의 비밀. 6째 날은 다르게 시작되었다. 재원이 새벽 5시에 도착했다. 평소 시간은 정확히 7시 30분이었다. 항상 7시 30분. 민정은 혼자 커피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녀는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다. 잠이 안 와서 그의 목소리는 거칠었다. 그는 평소처럼 구석 테이블에 앉았다. 주차장이 보이는 자리였다. 민정은 묻지도 않고 커피를 가져왔다. 블랙, 설탕 없이. 그의 주문을 알고 있었다. 누군가에게 말해야겠어. 그가 갑자기 말했다. 민정은 맞은편에 앉았다. 기다렸다. 트럭 운전사들은 보통 감정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는다. 하지만 카페는 사람들을 열게 만들었다. 아내가 내가 집에 안 있다고 하더라. 재원이 말을 시작했다. 1년에 300일을 길 위에서 보내니까. 그는 휴대폰을 꺼냈다. 민정에게 어린 소녀 사진을 보여주었다. 서연, 내 딸이야. 지금 14살이지. 이혼은 잔혹했다. 아내는 그가 빠진 모든 순간을 기록해 두었다. 모든 학교 연극을 놓쳤고 모든 생일을 길 위에서 보냈으며 모든 학부모 상담을 빠졌다. 판사는 그녀에게 완전한 양육권을 부여했다. 재원은 한 달에 한 번 감독하에 만날 수 있었다. 그녀는 3년 전 부산으로 이사했어요. 그가 말했다. 주소를 알려주지 않아요. 그래서 그는 이 길을 달렸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일주일에 2번, 휴게소에서
식당에서 어디서든 그들을 만나길 바라며 그는 가방 속으로 손을 넣었다. 두꺼운 봉투를 꺼냈다. 47통의 편지입니다. 그가 말했다. 매주 한 통씩 씁니다. 보낼 수 없어요. 각 봉투 앞면에는 딸의 이름이 정성스럽게 적혀 있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민정이 말했다. 전달할 방법을 찾아볼게요. 재원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어른 남자가 자주 울진 않는다. 하지만 카페는 달랐다. 아마도 나를 미워할 거야. 그가 말했다. 하지만 내가 한 번도 그녀를 사랑하는 마음을 멈춘 적이 없다는 걸 그녀가 알아주길 바라. 하늘의 과자는 오후 2시가 되자 매진되었다. 20명의 손님을 돌려보내야 했다. 그들은 내일 더 일찍 오겠다고 약속했다. 아침의 성공은 이제 멀게 느껴졌다. 재원의 고통에 가려져서 검은 세단이 밖으로 들어왔다. 길 건너편에 주차했다. 안에서 누군가가 사진을 찍고 있었다. 망원 렌즈가 들어오는 모든 사람을 포착했다. 민정은 눈치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늘을 당황하게 할 필요는 없었다. 그날 저녁, 하늘은 민정에게 프랑스식 제빵 용어를 더 가르쳤다. 미즈 앙 플라스. 그녀가 말했다. 모든 것이 제자리에. 인생도 그래야 하듯이. 하지만 두 여성 모두 인생이 그렇게 체계적일 때가 거의 없다는 걸 알고 있었다. 제11장. 드러난 가족의 연결고리. 7째 날은 기적처럼 시작되었다. 동민은 아침 6시에 완전히 정신이 맑은 상태로 깨어났다. 혼란스럽지도 방황하지도 않은 완전히 제 모습 그대로였다. 이런 순간은 이제 드물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보여줄 게 있어. 동민이 수진에게 말했다. 그는 옷장 쪽으로 걸어갔다. 맨 아래 선반에서 사진첩을 꺼냈다. 먼지가 쌓여 있었다. 몇 년 동안 열지 않은 것이었다. 여기? 그가 1976년 사진을 가리키며 말했다. 젊은 여성이 카메라를 향해 미소 지었다. 그녀는 임신한 상태였고 환하게 빛나고 있었다. 내 여동생 정이야. 출산 중 죽었어. 아기는 살아남았지. 수지는 사진을 응시했다. 그리고 아침을 먹는 하늘을 바라보았다. 닮은 꼴은 무시할 수 없었다. 똑같은 눈, 똑같은 미소, 똑같이 고개를 기울이는 모습. 동민, 그녀가 속삭였다. 정말이야? 그들은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서류 상자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1977년의 입양 기록들, 법적 서류들. 정희의 아기는 아이를 가질 수 없었던 부부에게 맡겨졌다. 최 씨 가족에게. 수지는 계산해봤다. 그 아기는 지금 48살이겠지. 하늘의 양어머니는 정확히 48세였다. 기록에 따르면 하늘의 어머니는 한때 이렇게 말한 적이 있었다. 할머니가 있다는 말은 한 번도 듣지 못했어요. 그들은 서류를 아래층으로 가져왔다. 하늘은 케이크에 아이싱을 하고 있었다. 말씀드릴 게 있어요. 수진이 부드럽게 말했다. 그들은 사진을 보여주었다. 입양 서류, 시간 순서대로 정리된 기록들. 하늘의 손이 떨렸다. 크림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내 진짜 가족? 그녀가 속삭였다. 당신들이 내 진짜 가족이야? 그녀는 동민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큰 삼촌, 줄곧 곁에 있던 사람. 그래서 카페가 안전하게 느껴졌어요. 그녀가 말했다. 집에 오는 기분이었어요. 그녀는 울기 시작했다.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안도의 눈물이었다. 마치 평생 숨을 참고 있다가 드디어 내쉬는 숨처럼. 동민의 정신이 평소보다 오래 맑았다. 무려 10분 동안 이해가 지속됐다. 그는 하늘의 손을 잡았다. 정희가 정말 자랑스러워할 거야. 그가 말했다. 너는 그녀를 꼭 닮았어. 아름답고 강해. 그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 하늘은 처음으로 수진을 할머니라고 불렀다. 수진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기쁨의 눈물이었다. 동민은 혼란이 다시 찾아왔음에도 미소 지었다. 그의 마음 한켠은 여전히 알고 있었다. 제12장. 온라인 성공. 8째 날은 시작도 전에 폭발했다. 민정은 새벽 5시에 인스타그램을 확인했다. 200건의 선주문이 기다리고 있었다. 60만 원 상당의 페이스트리. 해가 뜨기도 전에 시스템이 필요해. 민정이 말했다. 그녀는 노트북을 꺼냈다. 1시간 만에 쿠팡이츠와 배민 계정을 개설했다. 이 물량을 감당할 수 있는 배달 앱. 성장하는 사업에 필요한 전문 도구. 9시에 10대 소년이 문을 두드렸다. 16살 박진우. 저 근처에 살아요. 그가 말했다. 스쿠터로 배달할 수 있어요. 일자리가 필요해요. 그들은 즉시 그를 고용했다. 시간당 15영원. 그는 바로 일을 시작했다. 정오의 한 여성이 고가의 카메라를 들고 들어왔다. 김유미, 푸드블로거.
인스타그램 팔로워 10만 명. 자기 소개도 없이 그냥 모든 메뉴를 하나씩 주문했다. 각 페이스트리를 마치 예술품처럼 촬영했다. 다양한 각도, 자연광, 먹으면서 메모를 했다.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만족스러워했다. 하나는 부엌에서 불안한 눈빛으로 지켜봤다. 3시간 후 리뷰가 올라왔다. 7번 도로 위 서울에 숨겨진 보석이라는 제목이 달렸다. 마음을 치유하며 영혼을 채워주는 카페. 글은 하늘의 버터구름 같은 크루아상을 묘사했다. 크림푸는 먹을 수 있는 위안이라 불렀다. 게시글은 1시간 만에 2만 개의 좋아요를 받았다. 주문이 쇄도했다. 저녁까지 400건. 밀가루가 떨어졌다. 버터도. 모든 재료가 바닥났다. 진우의 친구들이 배달을 도와주겠다고 나섰다. 스쿠터를 탄 10대 3명이 더 합류했다. 재료가 필요해. 하늘이 말했다. 지쳐 보였지만 행복해 보였다. 재원이 그 말을 들었다. 내가 도매시장까지 차로 데려다 줄게. 그가 제안했다. 새벽 4시. 내 배달 전이야. 내 트럭 가득 채우자. 그날 저녁. 하나는 저녁 식사 중에 아기가 세게 차는 걸 느꼈다. 하늘은 민정의 손을 잡았다. 배 위에 올려놓으며 말했다. 우리 딸이 집에 왔다는 걸 알아요. 하늘이 말했다. 느낄 수 있대요. 발길질이 다시 느껴졌다. 강하고 분명하게. 마치 아기가 인사하는 것 같았다. 자신이 안전하다는 걸 아는 것처럼. 민정은 그 느낌을 받고 울음을 터뜨렸다. 이 카페의 모든 것들처럼 행복한 눈물이었다. 제13장. 완벽한 한 주의 시작. 새벽 3시는 순식간에 찾아왔다. 재원의 트럭이 밖에 대기 중이었다. 민정과 하늘이 올라탔다. 가락시장까지 가는 데는 40분이 걸렸다. 서울은 잠들어 있었다. 길은 텅 비어 있었다. 평화로웠다. 도매시장은 다른 세계였다. 수백 명의 상인들, 산처럼 쌓인 물품들, 그들은 200만 원을 썼다. 하루에 500개의 과자를 만들 수 있는 밀가루, 일주일치 버터도 충분했다. 설탕, 초콜릿, 크림, 모든 것이 6시에 돌아왔을 때 벌써 30명의 손님이 기다리고 있었다. 블로그 글 소문이 퍼진 탓이었다. 모두가 그 유명한 과자를 맛보고 싶어 했다. 줄이 한 블록을 따라 늘어섰다. 8시에 전화가 왔다. 서울 방송국이었다. 부활 스토리를 특집으로 다루고 싶습니다. 프로듀서가 말했다. 다음 주에 1시간 분량으로 부활한 카페 이야기입니다. 하늘은 진우와 그의 두 친구에게 기본적인 준비 과정을 가르쳤다. 크림퍼에 크림을 채우는 법, 크루아상에 글레이즈를 바르는 법, 안전하게 포장하는 법. 10대들은 빠르게 배웠다. 열정적이고 꼼꼼했다. 정오까지 200명의 손님을 맞이했다. 저녁에는 350명, 하루 매출이 230만 원을 기록했다. 37년 만에 가장 많이 벌었어. 수진이 말했다. 지폐를 3번이나 세웠다. 믿기지 않는다는 듯이. 지붕 수리비는 2주 안에 모을 수 있겠네. 민정은 그날 7번째와 8번째 손님을 도왔다. 이혼 직전의 부부였다. 주차장에서 3시간 동안 다퉜다. 그녀는 커피를 가져다 주었다. 양쪽 이야기를 들었다. 그들이 사랑에 빠진 이유를 기억하도록 도왔다. 그들은 손을 잡고 떠났다. 또 하나의 결혼이 구원된 것이다. 민정의 마음속 기록에 또 하나의 표시가 추가됐다. 이제 단 2명만 남았다. 그녀의 열흘은 거의 끝나가고 있었다. 그날 밤 수지는 돈을 세며 울었다. 카페는 살아남을 거야. 그녀는 계속 말했다. 내 목숨보다 오래 갈 거야. 행복한 눈물이었다. 이곳에선 항상 행복한 눈물뿐이었다. 제14장. 딸의 발견. 열흘째는 뜻밖의 희망으로 시작되었다. 단골 손님이 재원에게 신문을 보여주었다. 부산일보. 중학교 우등생 표창이라는 제목이 실려 있었다. 사진 속에는 한 소녀가 서 있었다. 목에는 3등 메달이 걸려 있었다. 부산국제중학교 8학년 이서연이라는 설명이 붙어 있었다. 재원의 손이 떨렸다. 그의 딸. 하얀 종이 위에 선명히 찍힌 모습이었다. 잘 지내고 있구나. 그가 속삭였다. 나 없이도 잘 자라고 있어. 그 말은 아프면서도 동시에 위로가 되었다. 민정이 신문을 받아들었다. 더 알아볼게요 라고 그녀가 약속했다. 그녀는 학교에 전화를 걸었다. 후속 취재를 하는 기자인 척하며 교무실 직원은 협조적이었다. 서연이 8학년임을 확인해 주었다. 우등생, 반장, 배구부 주장, 어머니께서 자랑스러워 하실 거예요. 민정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아, 그렇죠. 비서가 말했다. 모든 행사에 참석하시더군요.
아주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요. 주소는 기밀이었다. 하지만 비서가 동네를 언급했다. 해운대구. 재원은 지금까지 쓴 편지 중 가장 중요한 편지를 썼다. 변명도 사과도 아닌 오직 진실만을 담은 편지였다. 얼마나 자랑스러웠는지, 얼마나 그녀를 사랑했는지, 매일 그녀를 생각했는지. 부산에 친구가 있어요. 민정이 말했다. 삼성 다닐 때 알게 된 그 친구가 몰래 전달해 줄 수 있어. 학교 우편물인 것처럼 꾸며서 서연이 3일 안에 받을 거야. 그날 저녁 카페는 또 하나의 이정표를 세웠다. 주간 500번째 손님이었다. 모두 무언가를 샀다. 무언가를 먹었다. 위안을 찾았다. 폐점 시간까지 테이블은 가득 찼다. 하늘은 새로운 페이스트리를 만들었다. 방랑자의 꿈이라 이름 붙였다. 초콜릿과 크림이 층층이 쌓여있고 금가루가 뿌려져 있었다. 2시간 만에 5,000원씩 50개가 팔렸다. 민정은 달력을 바라보았다. 내일이 11째 날이었다. 약속한 열흘 중 마지막 날이었다. 하지만 그녀가 도운 여행자는 8명뿐이었다. 9번째와 10번째는 누구일까 궁금했다. 아마 실패할지도 몰라. 그날 밤 수진에게 말했다. 내 엄마는 분명히 알고 계셨어. 수진이 대답했다. 과정을 믿어. 카페를 믿어. 제15장. 드러난 배신. 11째 날은 평소처럼 시작되었다. 새벽 5시. 페이스트리 준비. 민정은 달콤 쌉싸름한 기분이 들었다. 약속을 완수하든 그렇지 않든 내일 그녀는 떠날 것이다. 일상이 편안해졌다. 익숙해졌다. 집처럼. 7시가 되자 한 남자가 혼자 들어왔다. 중년으로 지친 모습이었다. 차가 고장났어요. 그가 말했다. 1시간 동안 걸어왔습니다. 신발에는 먼지가 묻어 있었고 얼굴에는 진실된 피로가 배어 있었다. 민정은 그에게 커피와 아침을 가져다 주었다. 그는 고마워하는 듯했다. 이혼 중이에요. 그가 말했다. 아내가 지난달에 떠났어요. 어머니도 암으로 아프세요. 대구에 계신 어머니를 보러 가는 길이에요. 민정은 3시간 동안 그의 이야기를 들었다. 조언을 해주고 연민해 보였다. 그 남자는 2번 울었다. 진실해 보이는 진짜 눈물이었다. 그는 어머니 사진과 곧 이혼할 아내 사진, 그리고 자신의 외로움을 그녀에게 보여주었다. 오늘 당신이 내 목숨을 구했어요. 정오쯤 그가 말했다. 어두운 생각에 빠져 있었거든요. 그는 민정을 껴안았다. 추억을 위해 사진을 몇 장 찍었다. 하늘에게도 한 장 함께 찍자고 했다. 내 딸을 떠올리게 해 라고 말했다. 현금으로 지불했다. 5만 원 팁을 남겼다. 네가 해준 모든 것에 대한 보답이야. 그가 말했다. 넌 천사 같아. 민정은 그를 9번째 여행자로 기록했다. 1명만 더 남았다. 오후 4시 그는 떠났다. 고장난 차 쪽으로 걸어갔다. 하지만 민정은 창문 너머로 지켜봤다. 차는 즉시 시동이 걸렸다. 이상했다. 왜 그런 거짓말을 했을까? 그날 밤 10시 그녀는 그를 다시 보았다. 여전히 주차장에 있었다. 차 안에 앉아 있었다. 전화를 걸고 메모를 하고 있었다. 대시보드에 놓인 망원 렌즈 카메라가 가로등을 비췄다. 뭔가 이상했다. 아주 이상했다. 민정은 휴대폰을 꺼냈다. 그의 차량 번호판을 찍었다. 서울 7432 BK91 11시 30분. 그는 마침내 차를 몰고 떠났다. 하지만 그 느낌은 남아있었다. 배신감. 민정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무언가 나쁜 일이 다가오고 있었다. 제16장. 가족의 도착. 아침 6시. 12번째 날. 민정의 마지막 날. 검은 메르세데스 벤츠 세대가 주차장에 들어섰다. 8명이 내렸다. 모두 값비싼 옷을 입고 있었다. 하늘의 양아버지가 앞장섰다. 62세. 수백만 원짜리 회색 정장을 입었다. 그 뒤를 양어머니가 따랐다. 이어 2 형제, 삼촌, 고모, 검은 복장의 경호원 2명이 뒤를 이었다. 어제 그 남자가 그들과 함께 서 있었다. 더 이상 피곤해 보이지 않았다. 다른 양복을 입고 있었다. 태블릿과 녹음 장치를 들고 있었다. 사립탐정 김성호입니다. 그가 자신을 소개했다. 그는 녹화물을 보여주었다. 민정과의 3시간 대화. 하늘이 일하는 사진. 그녀가 여기에 있었다는 증거. 확실한 신원 확인입니다. 그가 말했다. 당신 딸이 부엌에 있습니다. 하늘의 아버지가 앞으로 걸어 나왔다. 최하늘. 그가 소리쳤다. 당장 나와. 하늘이 문간의 모습을 드러냈다. 앞치마에 밀가루가 묻어 있었고 임신한 배가 드러나 있었다. 안 나갈 거야. 그녀가 말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넌 정신이 나갔어. 그녀의 아버지가 말했다.
치료가 필요해. 집으로 데려가겠다. 그는 손가락을 튕겼다. 경비원들이 앞으로 나섰다. 민정이 그들과 하늘 사이에 끼어들었다. 그녀는 성인이야. 민정이 말했다. 강제로 끌고 갈 순 없어. 하늘의 아버지가 웃었다. 차갑고 날카로운 웃음이었다. 내가 병원 3군데를 운영한다. 정신과 평가서도 있는데 그녀가 불안정하다고 나와. 그는 서류 가방을 꺼냈다. 카운터 위에 열었다. 정갈하게 묶인 현금 5천만 원. 노부인에게 드리는 겁니다. 그가 말했다. 귀찮게 해드려서 보상 차원에서요. 수지는 돈조차 쳐다보지 않았다. 이 카페는 성역입니다. 그녀가 말했다. 누구도 자신의 의지에 반해 떠날 수 없어요. 하늘의 아버지의 얼굴이 빨개졌다. 목에 혈관이 드러났다. 비켜. 그는 민정에게 명령했다. 아니면 우리가 비키게 할 테니까. 민정은 수진과 팔짱을 끼웠다. 그들은 굳건히 버텼다. 경비원들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러고는 앞으로 밀려들었다. 민정은 뒤로 넘어졌다. 머리가 테이블 모서리에 부딪혔다. 쩍 하는 소리가 크게 났다. 피가 즉시 고였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들은 건 하늘의 비명이었다. 너희들은 살인자야. 하늘이 울부짖었다. 내 진짜 엄마의 기억을 죽인 것처럼. 그러자 민정의 시야가 검게 변했다. 카페 바닥에 피가 번져나갔다. 낡은 나무 위에 짙은 붉은색이. 제17장. 병원과 납치된 자들. 민정의 눈이 천천히 떠졌다. 하얀 천장, 밝은 조명, 소독약 냄새, 아산병원. 벽시계는 오후 2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7반을 꿰맨 두피가 당겼다. 심장 박동마다 머리가 쿵쿵 쑤셨다. 수진이 침대 옆에 앉아 있었다. 얼굴이 더 늙어 보였다. 지쳐 보였다. 하늘! 민정이 물었다. 목이 말랐다.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이번엔 기쁨의 눈물이 아니었다. 6시간 전에 데려갔어. 수진이 말했다. 사설시설로. 아버지가 서류를 가지고 있었어. 법적 서류. 정신과 강제 입원 조치서. 경찰은 우리가 막을 수 없다고 했어. 카페도 문을 닫았다. 가족이 떠난 지 30분 만에 보건소 직원들이 도착했다. 그들은 즉시 위반 사항을 발견했다. 예전에는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들. 유효기간이 지난 소화기. 한 창문의 금. 어제까지만 해도 없던 쥐똥. 재원이 운전자들을 조직 중이야. 수진이 말을 이었다. 트럭 20대. 시설 입구를 막고 있어요. 평화 시위죠? 경찰이 아직 그들을 이동시키지 않았어. 47명의 단골 손님들이 문을 닫은 카페 밖에 앉아 있었다. 잔디 의자를 가져왔고 플래카드를 만들었다. 하늘을 풀어줘. 모두를 위한 피난처. 지역 뉴스가 이 소식을 보도했다. 푸드블로거가 모든 걸 올렸어. 수진이 말했다. 김유미, 3시간 만에 5만 회 공유됐어. 사람들이 분노하고 있어. 납치라고 부르더라. 사실 그렇잖아. 민정이 앉으려 했다. 방이 빙글 돌았다. 뇌진탕이야. 수진이 말했다. 의사가 24시간 입원하라고 했어. 의사가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 민정이 대답했다. 옷을 찾아내더니 어지러움에도 불구하고 입기 시작했다. 하늘이 우리를 필요로 해. 그녀가 말했다. 내가 침대에 누워만 있으면 엄마가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야. 병원 침대에서 휴대폰으로 영상을 찍었다.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사소한 것까지 온라인에 올렸다. 첫 시간 만에 조회수가 10만 회를 돌파했다. 댓글란은 지지를 보내는 글들로 폭발했다. 제18장. 두 번째 편지의 비밀. 민정은 다음날 아침 7시에 퇴원했다. 의사의 권고를 무시하고 의사는 그녀에게 3장의 서류를 서명하게 했다. 그녀는 읽지도 않고 서명했다. 수진이 그녀를 카페로 데려다 주었다. 이제 주차장은 200명의 시위자로 가득 찼다. 하늘을 구하라. 가족은 서로가 선택한다. 돈으로 사랑은 살 수 없다는 플래카드가 사방에 걸려 있었다. 새 방송사의 취재진이 촬영 중이었다. 카페 문은 사슬로 잠겨 있었다. 창문에 공식 공지가 붙어 있었다. 위생 위반으로 폐쇄. 출입 금지. 하지만 수지는 뒷문을 알고 있었다. 그들은 안으로 슬쩍 들어갔다. 원본 방명록이 필요해요. 민정이 말했다. 1987년 거요. 수진이 금고에서 꺼냈다. 가죽으로 묶인 책이었다. 세월이 흘러 노랗게 변한 페이지들. 민정은 조심스럽게 한 장 한 장 넘겼다. 무언가를 찾으며 43페이지와 44페이지 사이에서 그녀는 그것을 발견했다. 또 다른 봉투였다. 어머니의 필지였다. 5개월 전 날짜였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2달 전이었다. 사랑하는 내 딸아. 편지는 이렇게 시작되었다.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너는 지금 꼭 있어야 할 곳에 있는 거야. 고백할 게 있어. 네가 태어나기 전 나는 변호사였어. 이 모든 세월 동안 내 자격증은 유효하게 유지해왔어. 혹시 모르니까. 편지는 상세한 메모로 이어졌다. 한국 후견법, 성인 권리, 비자발적 입원 요건, 즉각적인 위험 증거 없이는 25세 이상을 강제 입원시킬 수 없다. 추가 기록이 이어졌다. 법적 선례, 사건 번호, 판사 이름, 어머니는 모든 것을 조사해 두셨다. 바로 이 상황을 대비해서 어떻게 알았을까? 어머니는 항상 알고 있다. 민정은 3개의 법률사무소에 연락했다. 처음 2곳은 너무 복잡하다고 했다. 3번째는 달랐다. 인권 변호사 박성우, 온라인으로 사건을 계속 지켜봤습니다. 그가 말했다. 이 사건 맞겠습니다. 무상으로요. 2시간 만에 도착했다. 35쯤 되어 보이는 젊은 변호사. 정의에 대한 열정이 넘쳤다. 비슷한 사건에서 승소한 경험이 있었다. 오늘 밤 긴급 가처분 신청을 낼 겁니다. 그가 말했다. 내일 아침 심리가 열립니다. 제19장. 피해 연결고리. 14일째는 새벽 5시에 재원이 도착하며 시작되었다. 그는 들뜬 듯했다. 긴장한 듯했다. 중요한 무언가를 쥐고 있었다. 지갑에서 꺼낸 오래된 사진이었다. 모서리는 닳아있었고 색은 바랜 상태였다. 1994년이야. 그가 말했다. 내가 21살이었을 때지. 사진 속에는 젊은 여성과 함께 있는 그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하늘과 똑같이 생겼다. 같은 눈, 같은 미소, 같은 자세. 그녀 이름은 정민서였어. 재원이 말했다. 우린 6개월 동안 사귀었지. 그녀는 갑자기 사라졌어. 아무런 설명도 작별 인사도 없이. 몇 년 동안 그녀를 찾아다녔지만 결국 찾지 못했어. 나중에 그는 진실을 알게 되었다. 민서는 입양된 아이였다. 그녀의 친어머니는 정이었어. 출산 중 사망한 그 여자. 동민의 누나. 하늘과 같은 혈통이었다. 민서는 하늘의 친고모가 되는 셈이군요. 재원이 말했다. 그러면 나는... 그는 잠시 멈췄다. 피로 연결된 사이야. 먼 사이지만 진짜로. 그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다. DNA 검사 결과였다. 양육권 소송 때요. 그가 설명했다. 친부임을 증명해야 했죠. 전처가 모든 걸 의심했어. 그래서 결과를 보관했지. 하늘과 대조해 검사할 수 있어요.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죠. 변호사의 눈이 반짝였다. 생물학적 가족이 더 강력한 입지를 갖습니다. 혈연 관계라면 아무리 먼 친척이라도 모든 게 달라져요. 입양 가족은 가장 강력한 논거를 잃게 됩니다. 그들은 시위대를 조직했다. 증언할 의사가 있는 200명. 각자 진술서를 작성했다. 한혁의 정신 상태에 대해, 그녀의 안정성에 대해, 그녀의 친절함, 그녀의 과자, 카페에서의 그녀의 소속감. 진우와 친구들은 영상을 만들었다. 그녀가 우리에게 일하는 법을 가르쳐줬다고 말했다. 그녀는 미친 게 아니다. 우리가 아는 사람 중 가장 정신이 멀쩡한 사람이다. 그녀는 단지 아기를 지키고 싶어 할 뿐입니다. 그건 정신질환이 아닙니다. 변호사는 모든 서류를 서울가정법원에 제출했다. 긴급 신청. 오전 9시 심리가 예정됐다. 준비해. 그가 말했다. 내일 싸울 거야. 제20장. 법정과 출산. 서울가정법원. 아침 8시. 모두가 함께 도착했다. 하늘은 시설에서 휠체어를 타고 왔습니다. 걸을 수 없었습니다. 진정제를 맞은 상태였다. 눈동자가 흐릿했다. 하지만 그녀는 그곳에 있었다. 하늘은 민정을 보고 손을 내밀었다. 2 사람의 손이 맞닿았다. 왔구나. 그녀가 속삭였다. 올 줄 알았어. 민정은 그녀의 손을 꼭 쥐었다. 언제나 그래. 그녀가 말했다. 하늘의 양아버지는 변호사 3명을 데려왔다. 값비싼 양복을 입은 그들은 그녀가 망상에 사로잡혀 있다고 주장했다. 자신에게도 위험하고 아기에게도 위험하다고 정신과 평가를 진행했다. 3명의 다른 의사들이었다. 박성호는 증언서를 제출했다. 200장이나 되는. 그리고 재원의 DNA 증거. 가족관계. 부인할 수 없는 생물학적 연결고리였다. 판사가 하늘에게 발언을 요청했다. 그녀가 일어나려 하자. 그때 양수가 터졌다. 바로 법정 안에서. 맑은 액체가 법정 바닥에 흘렀다. 아기가 나오려 하고 있었다. 병원으로. 당장. 판사가 명령했다. 구급차 이동은 12분 걸렸다. 사이렌은 내내 울렸다. 삼성의료원 산부인과. 하늘은 입양가족이 분만실에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저 사람들만요. 그녀는 수진, 민정, 재원을 가리키며 말했다.
내 진짜 가족, 나를 선택해준 사람들. 진통이 빠르게 찾아왔다. 2분마다 하늘은 민정의 손을 너무 세게 쥐어 멍이 들 정도였다. 수지는 호흡법을 지도했다. 조산사 훈련이 되살아났다. 4시간 47분의 진통, 그리고 울음소리. 강하고 맑게. 여아, 2.8kg. 완벽했다. 이름은 수정이야. 하늘이 말했다. 두 보호자의 이름을 합친 것이다. 수진과 민정. 아기가 눈을 떴다. 정의의 눈이었다. 가족의 눈이었다. 제21장. 법적 승리. 16째 날은 병원 회의실에서 재판이 재개되며 시작되었다. 판사가 그렇게 지시했다. 시작한 일은 끝내야죠. 그녀가 말했다. 모두가 긴 테이블 주위에 모였다. DNA 검사 결과가 확인되었다. 재원은 생물학적 가족이었다. 하늘의 실제 혈통을 통해 연결된 것이지. 입양이 아니었다. 양부모 측 변호사들은 걱정스러운 표정이었다. 병원 정신과 의사가 증언했다. 15년 경력의 김 박사. 최양을 평가한 결과 그녀가 말했다. 정신질환 징후는 없습니다. 정신적 불안정성도 없으며 본인이나 타인에게 위험을 끼칠 가능성도 없습니다. 카페 단골 50명이 병원으로 몰려왔다. 복도를 가득 메웠다. 푸드블로거가 생중계를 하고 있었다. 시청자 10만 명. 모두가 정의를 기다렸다. 판사는 모든 기록을 검토했다. 20분 동안 침묵 속에 기록을 읽었다. 그러고는 말했다. 분명하고 단호하게 최 씨는 성년자로서 자신의 생활 환경을 선택할 능력이 있습니다. 또한 강제 입원은 불법이었다. 허위정신과 평가. 납치 혐의로 고소될 수 있다. 양부모는 3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지급해야 한다. 하늘의 양아버지가 벌떡 일어섰다. 분노로 얼굴이 새빨개진 채 넌 우리에게 죽은 목숨이야. 그가 말했다. 네가 우리 가문의 명예를 더럽혔어. 하늘은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저는 당신들에게 살아있지도 않았어요. 그녀가 대답했다. 저는 단지 소유물이었을 뿐이에요. 조종하고 과시하고 완벽하게 만들 물건이었어. 이제 나는 자유로워. 내 딸도 영원히 자유로울 거야. 양부모 가족은 화를 내며 뛰쳐나갔다. 8명 모두 뒤돌아보지도 않았다. 작별 인사도 없었다. 하늘은 울지 않았다. 그저 아기를 더 꼭 껴안았을 뿐이다. 그날 저녁, 그녀는 법적 서류를 작성했다. 만약 무슨 일이 생기면 수진과 민정이 아기의 보호자가 되도록 했다. 두 분은 아이의 할머니예요. 그녀가 말했다. 둘 다요. 제22장. 10번째 여행자. 17째 날. 민정은 새벽 6시에 재개장한 카페에 앉아 있었다. 체인들은 사라졌다. 위반 사항들은 기각되었다. 정의가 승리했다. 하지만 뭔가 마음에 걸렸다. 숫자가 맞지 않았다. 그녀가 도운 여행자들을 하나씩 떠올렸다. 학대를 피해 도망친 10대 소녀, 약이 필요한 노부인, 자살을 시도한 사업가, 이혼한 부부, 노숙자 참전용사 2명, 6명이었다. 그러다 하나가 떠올랐다. 분명 7번째였다. 8번째 여행자는 누구지? 그녀는 수사관이 9번째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는 포함되지 않았다. 그를 진짜로 도운 건 아니잖아. 수진이 말했다. 그는 거짓말을 했어. 도움이란 진심 어린 지원이야. 속임수가 아니라. 그럼 8, 9, 10은 누구였을까? 그제야 깨달았다. 재원이 9번째였다. 그녀는 그가 딸을 찾도록 도왔다. 편지를 전달하는 걸 도왔다. 3년간의 절망 끝에 그에게 희망을 줬어. 그런데 8은 누구였을까? 10은 또 누구였을까? 그 답은 해가 뜨듯 다가왔다. 천천히. 그러다 갑자기 그녀 자신이 10번째 여행자였다. 어머니의 지혜가 선명해졌다. 민정이 구해야 할 마지막 사람은 바로 자신이었다. 타인을 섬기며 그녀는 용서를 발견했다. 도움을 베풀며 그녀는 치유를 받았다. 그녀는 3번째 편지를 발견했다. 어머니의 법률 서적 속에 숨겨져 있었다. 내 딸아,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이제 네가 이해했구나. 네가 도와야 할 마지막 사람은 바로 너 자신이다. 내가 그렇게 열심히 일한 건 널 버리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라 너에게 보여주기 위해서였어. 봉사는 사랑이다. 돕는 행위는 돕는 일을 치유한다. 타인을 섬김으로 자신을 용서하라. 그것이 비밀이다. 민정은 그 순간 결심했다. 그녀는 남기로 했다. 자신의 마케팅 능력을 선한 일에 쓰기로. 오래가는 무언가를 만들기로. 방랑자의 희망재단. 여행자들을 위한 정신건강 지원. 그날 저녁. 그녀는 자신의 폴라로이드 사진을 벽에 추가했다. 여행자 3001호.
그녀의 메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어머니를 찾아왔는데 내 삶의 목적을 찾았어요. 제23장. 새로운 시작. 30일째. 법정 승리를 거둔 지 2주가 지났다. 카페의 재개장에는 300명이 모였다. TV 취재진, 신문 기자들, 푸드블로거들. 하늘은 카운터에 서 있었다. 가슴에 메고 있는 캐리어 속에 아기 수정이 이제 공식적으로 공동 소유주가 되었다. 그녀는 3천만 원의 합의금을 투자했다. 카페는 변모했지만 그 본질은 간직했다. 새 직원 5명. 모두 하늘가 직접 훈련시켰다. 이제 하루에 200개의 페이스트리를 만들 수 있었다. 하루 매출 300만 원. 카페는 살아남을 것이다. 민정은 방랑자의 희망재단을 발표했다. 여행자와 정신건강 지원 서비스를 연결한다. 무료 상담, 위기 상황에 처한 이들을 위한 긴급 지원금,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도움. 그런데 뜻밖의 일이 벌어졌다. 재원의 딸이 도착한 것이다. 서연, 14살. 긴장했지만 단호했다. 민정의 친구를 통해 그의 편지를 받아왔다. 아버지를 알고 싶어요. 그녀가 말했다. 진짜 그분을요. 그들은 매달 만나기로 했다. 카페에서, 중립적인 장소. 첫 만남은 다음 주였다. 커피 한 잔과 대화뿐이었다. 동미는 점점 더 맑은 날이 많아지고 있었다. 가족의 분위기가 도움이 되었다. 일상이 도움이 됐다. 목적이 도움이 됐다. 무엇보다 사랑이 가장 큰 힘이 됐다. 그는 1시간 동안 아기 수정을 안고 옛날 자장가를 불러주었다. 저녁 식사 때 발표가 나왔다. 사업을 확장한다는 것이다. 일본 국도상의 2번째 지점. 속초로 향하는 길에 방랑자의 안식처. 같은 사명. 새로운 여행자들을 돕기 위해 그날 밤 그들은 벽에 걸린 사진들을 세웠다. 이제 3,500장. 하나하나가 하나의 이야기. 각 이야기는 바뀐 삶이었다. 각 삶은 승리였다. 제24장. 원점으로 돌아오다. 정확히 1년 후 새벽 2시 또 다른 네오가 몰아쳤다. 비가 창문을 두드렸다. 바람이 새 지붕을 흔들었다. 주차장에 헤드라이트가 비쳤다. 삐걱대는 소리와 함께 차가 멈춰섰다. 젊은 여성이 비에 젖어 망가진 디자이너 옷을 입고 비틀거리며 내렸다. 비닐봉지에 든 서류 뭉치를 꼭 쥐고 있었다. 삼성에서 보낸 해고 통지서. 민정이 근무했던 바로 그 부서. 똑같은 상처받은 표정. 민정은 자신의 과거 모습을 즉시 알아보았다. 지친 모습, 무너진 모습, 정체성을 잃은 모습. 민정은 아무 말 없이 김치찌개를 준비했다. 카페 벽에는 이제 사진들을 위한 2번째 공간이 필요해졌다. 3,500장이 4,000장이 되었다. 한 장 한 장이 구원받은 누군가를, 도움을 받은 누군가를, 집으로 돌아간 누군가를 의미했다. 민정의 책은 6개월 전에 출간되었다. 3,500개의 집으로 가는 길. 5만 부가 팔렸다. 모든 수익은 재단에 기부되었다. 단 한 원도 빠짐없이. 하늘의 딸이 바로 그날 밤 첫걸음을 떼었다. 14달 된 아이가 부엌에서 식탁까지 걸어갔다. 재원이 그곳에 있었다. 이제 완전한 양육권을 가진 상태였다. 전처는 그의 헌신과 변화, 성장을 지켜봤다. 공동 양육에 동의했다가 결국 단독 양육권을 넘겼다. 서연은 이제 그와 함께 살고 있었다. 그들은 천천히 관계를 회복해가고 있었다. 다른 10군데 휴게소에서도 비슷한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수진의 모델을 바탕으로 한 것이었다. 안식처 같은 공간, 판단 없는 구역, 운동은 커져가고 있었다. 한 카페씩 민정이 스튜를 젊은 여성에게 가져왔다. 딱 맞춰왔네요. 그녀가 말했다. 수건을 건넸다. 여자는 울음을 터뜨렸다. 마치 1년 전 민정이 그랬던 것처럼 주방에서 수진이 나타났다. 아는 듯한 미소를 지으며 또 하나의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었다. 또 하나의 삶이 변하려 하고 있었다. 한 그릇의 김치찌개로 구원받을 또 하나의 영혼이 있었다. 카페는 한밤중에 여행자들에게 대가를 요구하지 않았다. 오직 그들의 이야기만을, 오직 다른 일을 돕겠다는 그들의 약속만을. 전통은 이어졌다. 그들 모두를 넘어 오래도록 이어질 것이다. 민정은 사진이 걸린 벽을 바라보았다. 어머니 말이 맞았다. 어떤 이들은 평생 고향을 찾아 헤맨다. 그녀는 어딘가와 아무데도 사이의 길에서 자신의 집을 찾았다. 한 그릇씩 사람들을 구원하는 곳에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면서 모든 것을 주는 성소에서, 피가 아닌 마음으로 선택한 가족 안에서 비는 계속 내렸다. 새로운 여행자는 천천히 먹었다. 곧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를 나눌 것이다. 곧 그녀는 치유될 것이다.
방랑자의 안식처가 다시 한번 그 마법을 발휘할 것이다. 그게 바로 카페가 해온 일이었으니까. 항상 해왔던 일이었으니까. 37년째 계속되고 있는 일이었으니까. 한 명의 여행자, 하나의 이야기, 한 번의 구원을 위해